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친일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전 한반도의 주권을 일제에게 넘겨주는데 가장 앞에 나섰던 부류가 있습니다. 이완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들이 있죠. 이들은 여지없이 친일파가 확실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일파 하면 떠오르는 부류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일제강점이 파쇼화되고 일본의 대륙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던 이 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 일제의 천황을 찬미하고 한국인의 징병과 창씨 개명을 조장한 지식인, 문인 혹은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때 나름의 독립운동에 힘썼으나 노선을 회항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국 훈장을 받고도 그 서운이 박탈되는 해프닝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촌 김성수가 있습니다. 김성수는 3.1운동 공모 당시에 자신의 집을 비밀회의처로 제공하기도 했고 일제 산업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 자본을 만든다고 한국인만을 위한 회사를 차린 적도 있고 지금의 고려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이 교육 쪽으로도 다양하게 조선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제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김성수는 일제 군자금의 거액을 기부했고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일 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했죠. 조선의 징병령 실시 쾌부는 실로 반도 2,500만 동포의 일대 감격이며 일대 광영이다. 이 아이러니한 건 김성수는 친일 행보와 더불어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김성수는 독립운동 단체 흥업구락부의 비밀 요원이었으며 조선어 학회의 배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가 중국인과 한국인을 의도적으로 이간질시키기 위해 벌인 만보산 사건의 진상 규모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중도 좌파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여운형의 석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썼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한 안창호의 병원비를 책임져 주기도 했습니다. 인촌 김성수의 평생 친구인 고화 송진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진우는 김성수가 찬간한 동아일보의 사장이 되어 동아일보의 체계를 닦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송진우는 동아일보를 통해 학도병 권유문을 끊임없이 게재합니다. 윤치호, 김환란 등 대표적인 친일파들과 친분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는 한편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건립했고 인촌 김성수와 함께 끝까지 창씨 개명을 거부하기도 했죠. 이렇게 김성수나 송진우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논란의 여부 없이 스스로도 인정한 변절자들도 있습니다. 한때 민족 대표였으나 강점 후반부터 일제의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징병제를 적극 권장했던 사람들 말이죠. 이런 친일파가 해방 후 이 재판 과정에서 자책하고 잘못을 빌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3.1운동 최초 주동자이자 천도교의 신파를 이끌었던 최리는 이 자치론자 중 한 명이기도 했고 이 수위 높은 민족 반역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오늘날 조선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는데 확신을 하고 있으며 조선의회 설치가 조선 민심의 안정을 꾀하는 데 가장 기묘하고 나도 민중의 신임만 얻으면 조선의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서양하지 않겠다. 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훌륭한 황국 신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최리는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너무 많은 친일 행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반민족처벌특별위원회의 재판에서 최린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예상 밖이었는데 자, 다음은 최린의 공판 기록입니다. 김희독립선언서를 주도한 피고가 왜 일제에게 협력하게 되었는가? 김희는 당시 일제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들은 그 후 나를 주목하고 위협하고 또 유혹하여 끝내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오직 죄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잠시 민족 독립에 몸담았던 내가 이곳에 와서 반민족 행위를 재판을 받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광화문 내거리에 내 사지를 소에 묻고 형을 집행해달라. 그래서 민족의 본보기로 보여야 한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끝까지 사죄하지 않았던 친일 문인들도 있습니다. 이 한국사 최초로 고전소설에서 벗어나 현대소설의 장르를 개척한 춘원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에도 참여하고 안창호의 흥사단의 이 핵심 멤버였을 만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몸을 담았죠. 특유의 문장력을 공공연하게 인정받아 이광수는 이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 독립신문 편집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1921년 귀국했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22년 개벽이란 잡지에서 게재한 칼럼으로 세간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 다시 등장한 이광수의 글은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안창호에게 사상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광수는 안창호의 민족 개조론을 본인의 멋대로 재해석한 이 민족 개조론에 대한 글을 발표합니다. 안창호의 민족 개조론은
독립을 목적으로 한국인들이 유능해지고 똑똑해져야 한다는 아울러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세계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인 길로 가는 민족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은 조선 한민족을 폄훼하고 부정하며 이 한민족은 민족 자체를 개조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원시민족, 미개민족의 목적의 변천은 오직 자연한 변천, 우연한 변천이로되 고도의 문명을 가진 민족의 목적의 변천은 의식적 개조의 가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족의 장래는 오직 쇠퇴 또 쇠퇴로 점점 떨어져 가다가 마침내 멸망에 빠질 길이 있을 뿐이니 결코 1점의 낙관도 허할 여지가 없다. 만일 내 말이 교격하다 하거든 지나간 30년을 돌아보시오. 얼마나 더 성질이 부패하였나, 기강이 해이하였나, 부가 줄었나, 자신이 없어졌나. 오직 조금 진보한 것은 신지식이언이와 지식은 무기와 같아서 우수한 자에게는 복이 되고 열악한 자에게는 화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 이것을 구제할 길은 무엇인가? 오직 민족 개조가 있을 뿐이다. 쉽게 말해서 열등한 한국인은 개조가 답이다. 이런 가짜는 글입니다. 1937년 일제는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하는 지식인, 문인, 자산가들을 포섭하고자 이 안창호와 이광수가 있는 수양동우회 회원들 거의 대부분을 체포합니다. 일제는 수양동우회 회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친일의 길로 유혹했고 안창호 등 끝까지 회유를 거절한 회원들은 모진 고문을 받아야만 했으며 이광수 등의 회원들은 일제의 권유를 받아들였죠. 안창호는 이때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요. 이광수의 친일 변절은 일제의 고문과 협박 때문에 생존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는 이광수가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광수는 나의 고백이라는 논설을 통해 본인의 친일 행위에 대해 사죄가 아닌 변명을 했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몸에 중병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친일파의 행동을 하였다 하나 그것은 당치 아니한 말이다. 나는 동구회 사건으로 한바탕 치를 것을 치렀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다시 잡혀갈 걱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내가 일본 관헌의 압박에 못 이기어 그리했다고 하나 이것은 나를 무척 동정하여서 하는 말인 듯 하나 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다. 일본 관헌의 압박이나 유혹은 학생시대 때부터 받아왔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명예를 버리고 친일파에 누명을 쓰고 나섰는가? 어리석을지는 모르나 내게는 나로서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희생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동포를 핍박해서 건지자는 것이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 친일 행동을 한 일은 없다. 어리석은 나는 그것도 한 민족을 위하는 일로 알고 한 것이다. 어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3대 친일 문인인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6당 최남선 그리고 미당 서정주가 있는데 세 사람 모두 문인으로서 능력은 탁월하게 인정받는 지식인이었습니다. 6당 최남선은 3.1운동의 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며 미당 서정주의 씨는 아직까지도 문학인들 사이에서 한국 현대 시사상 가장 뛰어난 시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일제강점기 말기 징병제와 학도병 그리고 창씨개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일본의 천황과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노래 가사를 직접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반민특위의 재판을 받았고 그들의 변명이 국민과 지금의 후손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죠. 조선사 편수의 위원, 중추원 참의, 만주 괴뢰구 건국대학 교수 이것저것 구중중한 옷을 연방 갈아입었으나 나는 언제나 시종일관하게 민족 정신의 검토, 조국 역사의 건설 그것 밖으로 벗어난 일이 없음을 하늘 아래 감히 명언하기를 꺼리지 않겠다. 그동안 내가 써온 시나 그 밖의 글 중에 일제강점기 말기에 쓴 몇 개의 글이 친일파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1980년대에 한동안 우리 문단의 일각에서 새삼스럽게 문제거리가 되더니 요즘에 와서 또 웬일인지 다시 이 나라의 신문들이 이걸 내걸고 공격을 하고 있다. 자치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지배를 차라리 인정하고 한국인의 최소한의 자치를 요구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자치론만 두고 봤을 때는 친일 행적이라고 단정짓기 애매하고 변명의 여지가 짙어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언제 일제강점이 끝난 줄 알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언제 독립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계속 항거하다가 피만 흘릴 바에 식민 통치 내에서 한국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총독부와 타협하자는 생각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자치론을 주장했던 여태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인들은 결국 1930, 40년대에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황국의 신민을 자처하면서 자치론의 논리가 말만 번듯한 헛소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버렸습니다. 친일 반역자들의 규정이나 처벌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자치론자들의 친일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친일 행위가 명백하지만 동시에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한 경우 친일 행위를 했지만 해방 후 무릎 꿇고 용서를 빈 경우 우리의 후손들은 이들의 역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좁혀지지 않는 역사의 난제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